고대 수많은 유적 중에서도 무덤은 하나의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무덤은 그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무덤 고인돌. 수천 년의 세월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선조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론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무덤도 있습니다. 시신을 2, 3년 동안 땅 위에 이형으로 덮어두는 초분. 우리 서남해안 섬 지역에 아직 그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산처럼 거대하게 솟아있는 고분은 영산강 유역 마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고분들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매장 전용 옹관을 사용했습니다. 길이가 3m, 무게는 최대 500kg에 달하는 옹관. 오늘날의 첨단 기술로도 복원이 쉽지 않은데요. 1500년 전 대형 옹관들을 사용했던 마한 사람들은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형 옹관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옹관은 큰 독을 널로 사용한 고대 무덤의 일종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 곳곳에서 사용됐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의 주검을 항아리에 묻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한인들의 농경생활 유적인 광주 신창동 유적. 본격적인 집단 묘로는 최초의 옹관묘가 발견됐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옹관의 크기는 1m 안팎. 소형의 옹관들로만 53기가 출토됐는데요. 항아리 2개를 맞붙여 놓은 형태로 크기가 아주 작은 편이죠. 모두 어른이 아닌 유아를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옹관이 사용된 때는 청동기 시대. 많은 집자리가 확인된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옹관 4기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옹관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류의 정착 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주변의 흙을 사용해 토기를 만들어 쓰게 되죠. 그런데 토기는 만들기 쉽고 단단하다는 점에서 주검을 묻는 데도 유용했을 것입니다. 가야 시대의 고분이 밀집된 김해 예안리 고분에서도 옹관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옹관도 1m 내외. 이처럼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도 옹관은 대부분 소형의 유아용으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서남부 영산강 유역으로 오면 옹관의 양상은 변화를 보입니다. 남도의 젖줄 영산강을 따라 기름진 들녘 나주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읍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일대엔 200여 기에 이르는 고분들이 즐비합니다. 이 중 발굴 조사된 옹관묘만 70여 기에 달하는데요.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옹관들엔 성인이 묻혀 있었습니다. 생활 속 토기들을 관으로 썼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영산강 유역에서는 특별하게 매장 전용 옹관을 만들었었습니다. 옹관의 크기도 초대형급. 2개를 합하면 길이가 최대 315cm에 이르고 평균 3m가 넘습니다. 영상 유역이 유난히 이제 사용된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다른 지역에도 옹관이 많이 사용됐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옹관이 그 지역의 어떤 수장층의 무덤이 되지 않았습니다. 옹관이 사용됐긴 합니다만 주묘제가 아니고 부묘제, 하나의 그 배장이라든지 중요하지 않는 무덤으로 사용된 반면에 영상학 유역에서만 그것이 그 주묘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층들이 그걸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발달할 밖에 없었습니다. 마한의 수장층들은 통치 권력을 확대시키면서 소형 옹관을 대형화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영산강 유역에서는 옹관묘가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꺼번에 옹관 17기가 발굴됐습니다. 이처럼 옹관은 영산강을 따라 도처에서 발견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에서 전용 옹관이 최초로 발굴될 때는 언제일까요? 1917년 겨울, 나주에서 호남 지역 최초의 발굴 조사가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된 곳은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 전용 옹관과 함께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들은 마차 11대에 실릴 정도로 많은 유물을 실어갔으며 이 지역이 백제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었음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 지역 많은 고분들이 도굴되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12일이란 짧은 기간에 조사를 마치고 한 장짜리 보고서를 남겨놨을 뿐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대형 옹관묘는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의 하류지대인 나주와 영암을 중심으로 영광, 무안, 함평, 해남 지역에 걸쳐 발견됐습니다. 옹관묘는 대체로 강이나 바다에서 쉽게 눈에 띄는 낮은 지대에 축조됐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한 사람들은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에서 농경 생활을 했는데요. 이처럼 풍성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고분과 대형 옹관을 축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옹관이 이제 분포하는 지역들이 저평한 농경지를 바라보는 낮은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그 저평한 구릉지대가 생활의 기반지가 되었을 것이고, 역시 그런 자연 조건이라면 농경이 중요한 이제 생업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산강 유역의 옹관은 시기별로 그 모양이 다릅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옹관이 중심 묘제로 등장하는 때는 3세기 전반. 그 이전까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생활 토기를 널로 썼습니다. 이후 3세기 중반까지는 옹관을 사용하기는 하되 일상생활용 토기를 모방해 옹관으로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근차근 변모를 거듭한 옹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옹관의 모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전용 옹관과 일상용 옹관은 그 목 부분에 그 좁아지는 형태가 있는 경우 전용 옹관, 일상용 옹관이고 없는 경우 이제 전용 옹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암 내동리 초분골에서 발견된 전용 옹관입니다. 4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부터 영산강 유역에선 대형 옹관이 중심 묘제로 사용됩니다. 옹관의 몸체는 더욱 커지고 두께도 두꺼워지면서 대형 옹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죠. 이러한 옹관은 주로 영암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부터 큰 항아리는 더욱 커지고 작은 항아리는 더욱 작아져 작은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끼워 넣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옹관의 밑바닥도 변화를 보이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바닥 중앙에 돌기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밑바닥에 음각의 원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토기를 옹관으로 쓰다 대형 옹관을 만들어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일상용 옹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아리 모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항아리는 그 속에 내용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그 주둥이를 좁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용 옹인데
이 경우는 그 목이 좁아지다 보니까 시신을 이제 피장제를 안치를 할 때 이 신체가 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 전용 온관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전용 온관은 당연히 목이 아주 곧게 펴지는 거죠. 전형적인 그 알파벳의 U자 모양을 이루는 게 전용 온관입니다. 그래서 전용 온관을 사용할 경우는 그 피장자가 곧게 반드시 누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5세기에 해당하는 한평 반암 유적 옹관입니다. 몸체와 입구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U자형의 캡슐 형태를 보이죠. 이러한 전용 옹관은 5세기 말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발달하는데요. 옹관은 이 지역의 발달 과정을 담고 있는 유물인 셈입니다. (6세기가) 되면 특유의 U자형 캡슐 형태가 사라지면서 옹관도 쇠퇴기에 이릅니다. 하나의 큰 항아리에 돌마금을 한 옹관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 토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무한 인평 유적 옹관의 경우도 대형의 전용 옹관에 일상용의 큰 토기를 결합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의 크기는 훨씬 차이가 나 보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옹관은 원래 큰 항아리에 작은 항아리를 끼운 합구식이 일반적이지만 3개의 항아리를 결합시킨 3옹짜리 관도 있습니다. 2개의 항아리를 맞붙이고 한쪽의 항아리 끝에 조그만 토기를 끼워놨습니다. 그렇다면 옹관은 어떻게 놓여 있었을까요? 2007년 1월에 있었던 나주 영동리 발굴 조사 현장입니다. 기존에 그 일반적으로 그 옹관 전부 저 누워 있는 형태의 합구옹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설마 서 있으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건 조사하면서 서 있는 게 한 개치가 확인이 되고요. 또 나란히 또 지금 저 교수님 발밑으로 또 한 개가 두 개가 서 있는 게 당시 사호분에선 약간 서 있는 옹관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입식 옹관이 화제가 된 것은 지금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옹관은 눕혀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의 옹관은 이렇게 세워서 묻혔습니다. 소형 옹관엔 주로 어린아이의 주검을 묻었기 때문에 이 매장 방법이 가능했고요. 시신이 항아리보다 큰 경우는 굽혀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옹관이 커지면서 수평으로 묻히게 됐는데요. 관 속의 시신도 옆으로 반듯하게 뉘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방향은 큰 항아리엔 머리 부분이, 작은 항아리엔 다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기록엔 마한 사람들은 구슬을 좋아해 옷에 꿰매어 장식하거나 목이나 귀에 매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옹관묘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구슬로 만든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덤에선 구슬로 만든 목걸이나 귀걸이가 머리와 가슴 부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금이나 은보다 구슬을 보배로 삼았다는 마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옹관묘에서는 토기류와 철기류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라나 백제, 가야계와는 다른 영산강 유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토기들인데요. 이러한 유물들은 죽은 이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옹관묘의 유물들이 소박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형 옹관 12기가 매장된 나주 신촌리 9호분. 이곳에선 옹관 고분 사상 가장 화려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무덤에서는 왕이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정치 지도자의 것으로 보이는 둥근 고리칼과 금동신, 금동관이 출토됐습니다. 고대 한국의 관문은 지배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신촌리 금동관은
순금으로 만든 백제왕의 것과는 달리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또한 관 끝에는 푸른색 부옥을 결합해 화려한 장식을 했는데요. 이는 동시대의 백제나 신라와는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출장 삼상관,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고, 백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 그것은 그 기록에 나오는 오라관에 금화를 꽂았다 하는 모습과 통하는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신촌리 금동관은 마한 지역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까요? 어쨌든 백제에 대립되는 그런 모습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착용했다고 봐집니다. 금동관에서는 대형 옹관을 제작하고 거대한 고분을 축조했던 최고 권력자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의 옹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옹관은 지상의 분구 중간에 묻혀있던 탓에 훼손이 쉬워 대부분 깨진 조각 상태입니다. 동신대 박물관에서는 깨진 조각을 맞춰 하나의 옹관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 중인 옹관은 나주 왕곡리에서 출토된 5세기 무렵의 옹관입니다. 이 옹관을 한눈에 보더라도 결코 그 제작 과정이 만만치 않으리란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옹관은 점토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옹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크고 매장용으로 한정돼 있어서 어떻게 만들고 보급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거대한 옹관을 성형하는 것도 문제지만 온도를 맞춰 일반 옹기처럼 가마에 넣어 굽는다는 것은 지금의 옹기장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며칠째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토 일월 화수 17일째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 가마의 온도는 현재 지금 온도는 약 9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막불을 떼는 지금 상태인데 이걸 이제 큰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로 한 몇 시간 떼면 이제 쉽게 120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저걸 볼 때 그러면 마한 시대에 옹관을 만들었던 가마도 저렇게 보였을까요? 이런 상태의 가마 구조는 아니고요. 예. 아마도 노천에서 굽는 그런 것 비슷하게 구워졌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 시대의 옹관은 적어도 큰 게 한 2m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천에서 구웠다고 손치더라도 위쪽에 있는 부분을 좀 뭔가 덮개를 만들어서 덮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전체의 온도가 연질로 구워진 것이긴 하지만은 전체가 다 비슷하게 구워진 것으로 봐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덮어서 뗀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덮었겠다. 그러니까 가마의 구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주 원시적인 가마 구조의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매립해서 구운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2001년 학계를 술렁거리게 할 만한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주 오량동에서 대규모 가마터가 확인된 것입니다. 가마터의 크기는 역대 최대 규모 19기의 가마가 확인됐고 바닥 곳곳에선 수많은 옹관 조각들이 발견됐는데요.
작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빼놓으면 돼. 요즘서 이게 나오면 이게 다 없어 부식 발굴해야 돼. 그렇다면 이곳은 옹관을 구운 가마터일까요? 학계는 지금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량동 가마터는 토기를 구운 가마라는 주장과 옹관을 구운 가마라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처럼 예. 오량동 가마터는 해발 20m 안팎의 낮은 구릉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의 위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보감리 고분과 2km 이내에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반남 고분군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 구릉지대에는 중소형의 고분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오량동 가마 발굴 현장을 보고 이런 정도의 가마라고 하면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대형 옹관들을 충분히 구워내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금 옹관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옹관을 사용한 전문 장인들이 그러니까 그 제작했던 전문 장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오량동과 같은 그런 대형 가마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흙하고 다르게 이렇게 단단하게 토기처럼 구워진 이 부분이 가마 벽체입니다. 이게 이제 빗물의 상면이 지표면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런 가마 벽체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위쪽도 지금 이런 형태가 유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마들이 지금 일부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옹관 편들이 지금 빗물에 쓸려 내려와서 이쪽에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마터 바닥엔 옹관 조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단순히 토기를 구운 가마터라고 하기엔 상당한 양입니다. 영산강 유역 옹관 고분의 중심지에서 발견된 오량동 가마터. 한 곳에서 가마가 집중적으로 나온 데다 옹관 조각들이 널려 있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과의 관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죠. 또한 토기나 옹관을 넣고 뺐을 가마의 입구도 여느 토기 가마보다 넓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오량동 가마터는 토기 가마 형태를 빌린 옹관 가마터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옹관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토기처럼 이게 소형 기물들은 그 원래 입구에서 가마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웠던 기물들을 꺼내고 넣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마련하는데요. 옹관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입구를 훨씬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량동 가마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고대 토기 가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입구부를 아주 넓혀가지고 옹관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특징이고 그걸 통해서 역시 그 옹관 가마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량동 가마가 옹관 가마라고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완만한 구릉의 지하에 토구를 파고 그 안에서 옹관을 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2m 이상의 초대형 옹관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키가 큰 옹관을 땅속 토기 가마에서 굽지 못하고 별도로 땅 위에 가마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옹관의 크기에 따라 오량동 가마와 임시 가마를 수시로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옹관을 제작한 후 이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옹관의 무게는 보통 100kg 이상, 많게는 500kg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당한 무게를 감당하며 옮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학자들은 인근의 지형에서 그 단서를 찾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시 영산강역의 고대 세력들이 상당한 정도의 그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기정사실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 정도 강폭은 충분히 옹관을 실 수 있는 정도의
그 배를 건조해서 실어서 보감리로 이동을 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량동 가마터는 토기 가마터라는 이름의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옹관 가마터로 단정짓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옹관의 크기입니다. 옹관은 워낙 큰 기물이기 때문에 땅속 가마에서 굽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한 곳에서 대량 생산해 여러 곳으로 공급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계는 그동안 고분에서 출토된 옹관들은 무덤 옆에서 축조한 임시 가마에서 구웠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이런 일회용 가마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량동 가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굴가마인데 이런 굴가마들은 입구에서 이제 기물들을 수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옹관이 구워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습니다만은 성형이 끝나고 건조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운반 과정이나 가마에 이제 안치하는 과정에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부담이 수반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옹관을 굽는 가마는 작은 토기들을 굽는 가마하고는 구조적으로 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제작진은 옹관 제작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옹관을 건조한 후 가마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형의 옹관을 굽기 위해 가마 입구까지 부숴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봐. 옳지. 야, 서서히. 무게도 만만치 않지만 함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긴 했어도 아직은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일 뿐이니까요. 살짝 놔봐. 거기 살짝 놔. 옳지. 또 그다음에 20이 들어가는 거. 옳지. 살짝. 여기 꺼진다 너. 거기 조심해. 안타깝게도 순식간에 옹관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 거기 잡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잡으면 깨져버려. 또 하나의 옹관을 가마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떨어져 나와 보면 뭐. 이번에도 역시 옹관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옹관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운반 과정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옹관을 제작한 현장에서 지상에 옹관을 감싼 형태로 가마가 세워졌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만들어진 그 상태를 구웠을 텐데, 그러니까 굽는 장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지 조금 구릉 지역을 거기를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만들고 위에다가 지붕 같은 것을 얹어서 그렇게 구웠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옹관의 두께가 적어도 5cm가 넘거든요. 그러면 2m, 그러니까 가장 큰 게 2m 정도 되는데 그걸 보면은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옮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잘못하면 깨질 염려가 많으니까요. 오량동 가마터의 비밀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토기 가마와는 무언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마 바로 옆에서 옹광묘가 출토된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옹광묘란 옹관 조각을 바닥에 깔고 옹관 편으로 관을 만든 묘를 말하는데요. 바닥이 검게 그을린 걸로 봐선 가마를 폐기한 곳에 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무덤의 주인이 가마를 사용했던 장인들일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만약 이곳이 옹관을 구운 가마터라면 당시의 지배 세력이 영산강 인근에 옹관을 공급하며 강력한 경제권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오량동 가마터는 첨단 산업단지로 마한 지배력의 근거지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량동 가마터에 대한 규명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오량동 가마터 일대를 발굴 조사해 오량동 가마터의 성격은 물론이고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먼저 층위적으로 실제로 오량동의 규모를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마가 배치되어 있는 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의 대단위의 그 생산 시설이 있다라는 건 틀림없이 뭔가가 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중요한 생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옹관이든 토기든. 그런데 또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게 아주 작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의 그 핵심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발굴 조사,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굴 조사가 보다 더 정밀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첨단 기술의 산물로 여겨지는 대형 옹관. 그 성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옹관 조각의 일부를 긁어내 옹관을 제작하는 데 쓰이는 바탕 흙의 성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은 저희가 대전 연구소에 가서 저희가 그 분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토기는 일정 크기가 넘으면 구울 때 주저앉기 마련인데요.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은 어떤 노하우를 갖췄기에 그토록 잘 구워진 것일까요? 그 비밀은 흙에 있습니다. 옹관의 화학적 성분을 보니 철분 함량이 적고 알칼리 성분이 많습니다. 철분 함량이 적다는 것은 양질의 점토를 썼다는 말입니다. 점토의 유기물에 해당하는 강열 감량이 높은 것은 유기물이 토기에 많이 침투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형 옹관을 제작할 때 굵은 모래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두꺼운 옹관의 벽을 지탱하기 쉽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옹관 속에 보면은 아주 굵은 이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모래 알갱이들이 아주 굵은 거예요. 근데 이 모래 알갱이가 사실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성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심이라고 이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설심의 기능을 충분히 굵은 모래 알갱이들이 해주기 때문에 1m 이상 되는 대형으로 구워도 이게 불을 받으면서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죠. 옹관을 빚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현대적인 방법을 빌어 옹관을 빚어봅니다. 당시엔 물레가 없고 사람이 직접 돌아가면서 흙을 빚었을 텐데요. 일정 크기의 점토띠를 만들고 이를 한 단 한 단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흙의 무게를 견디게 하려면 한 단씩 쌓을 때마다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점토띠와 띠를 서로 연결할 때는 강하게 접합하기 위해 손누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박자로 옹관의 안팎을 두드려 흙의 공기를 빼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틀 만에 하나의 옹관이 완성됐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 생명력이 느껴지는 옹관.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갈라지기를 반복했는데요. 바람과 햇빛과 흙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결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지금 현대에는 물레라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만들기가 편한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무렵은 물레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그대로 앉아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물레가 없다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을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쳇바퀴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흙을 둥글게만 만들어서 그 원형을 잡고 그 위에다 올려가지고 무슨 두드릴 수 있는 도구를 간단히 만들어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옹관은 어떻게 놓고 구웠을까요? 옹관은 위쪽이 단단하고 아래쪽이 약한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밑동에는 옹관을 받쳤던 흔적으로 보이는 반점도 있는데요. 밑동을 아래쪽에, 입구를 위로 가게 놓고 구웠다는 말이 됩니다. 항아리를 매장에 이용한 것은 선사시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행해져 왔던 손쉬운 묘제입니다. 다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도 옹관묘가 발견됐습니다. 요시노가리 유적은 한반도에서 전래된 논농사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고대 일본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는 3,000기에 달하는 옹관묘가 출토됐습니다. 일본의 옹관묘는 야요이 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매장 방식. 규슈 북부 지역인 사가현과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요. 옹관은 대형의 분구묘에서 많이 발견됐고 공동의 장소에 집단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발굴된 옹관의 40%는 유아용이었는데요. 어른을 묻은 경우는 시신을 굽혀서 넣은 굴신장이 행해졌습니다. 옹관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2개의 항아리를 이때 만든 것도 있고 돌이나 토기로 뚜껑을 덮은 것도 있습니다. 옹관에서는 사람 뼈와 생전에 사용했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는데요. 중기 무렵의 옹관에서는 한국식 동검과 유리대롱옥 79개가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역의 수장층이 한반도에서 유입되는 위세품을 독점하고 이것을 재분배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で亀館が一番発達するのは弥生の中期、中期も前半の部分と後半の部分とありますけれども、中期に発達しまして、で、中期の全般の方は、土地利用がですね、おおらかといいますか緩やかであって、広い範囲で列を作って埋葬するんですね。 오늘날에도 만들기 힘든 대형 옹관을 영산강 유역에서는 5세기에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대형 옹관을 사용하던 전남 영산강 일대는 이미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 고대인들은 왜 하필 옹관을 묘했었을까요? 한평 만가천 고분. 이른 시기에 옹관묘와 목관묘가 공존하는 대형 고분입니다. 그런데 한 무덤에 한 사람만 매장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묻는 추가장을 했습니다. 이 고분을 보면 3세기 초까지는 영산강 유역에서도 옹관묘와 목관묘를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부터는 영산강 유역에서 목관묘가 사라지게 됩니다. 옹관이 성행한 지역이 영산강 유역인데 영산강 유역의 고분들의 특징은 한 무덤에 많은 사람이 매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매장은 시간차를 두고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목관이 주 장구로 쓰였지만 후대에 추가장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고분을 일부를 파헤치고 새로 이제 추가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선행 목관이 썩거나 훼손됐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목격하였을 것이고 그런 걸 목격한 상황에서 뭔가 그 대안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보다 항구적인 그런 장구를 찾았을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는 옹관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 영산강 하류는 바다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요. 이러한 지형의 차간에 바다와 온간을 연관시킨 해석도 있습니다. 또 온갖 봉구를 쓰고 그 정상에 묻음으로써 만약에 물이 역류해서 그 주변에 차더라도 시신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게 지금 빨간색이 전부 물이 침수지역이에요. 짐수지역이고. 그럼 여기가 여기 자미산이죠. 예, 온관이 발달한 나주 반남 고분군. 신철 이곳은 주변 일대가 낮은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바닷물이 들어오기 쉬웠습니다. 그 때문에 시신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온관을 썼을 거라 추측하는 것입니다. 5m 이하 낮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나주 반남면 대안리에는 지금까지도 배를 맨 바위가 남아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 시대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남원 이산 지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죠. 이 자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막이 전부 바닷물이 들어왔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은 여기 하나인 것이 아니고 여기 반남이라는 지역이 자미산을 빼놓고는 한물지에 속합니다. 지형상으로 봐서 한물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방은 완전히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온관을 통해 마한 사람들의 사생관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원래 영산강 유역의 온관은 밑동에 음각 원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해남에서는 음각 원무늬 대신 독특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해남 북일리에서 출토된 온관의 경우 바닥에 동그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는 온관이 만들어진 후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제작 시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남의 고유한 지역색으로 보이는 이 구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구멍을 뚫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옆으로 횡치를 했을 경우에는 배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온관편으로 이 구멍을 막았어요. 다른 편으로 가지고 막았다는 얘기는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인데 그렇다고는 필요시에는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문으로 뭐가 들락날락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시신 속에 있던 그러니까 혼과 백이 이제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면 혼이 넘나드는 그런 구멍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온관들은 하나같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삼각형의 거치문인데요. 이를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의 사생관을 추측합니다. 이 어깨 쪽에 있는 그 거치문 있잖아요. 이 거치문 자체는 사실은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햇살을 표현하면은 거치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둥근 데다가 이 거치문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바로 태양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온관 자체가 어떤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면은 태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재생이나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관 속에 들어있는 분이 그 부활을 염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관 속에 이런 거치문들이 거의 예외 없이 돌려져 있지 않았을까. 하나의 고분 안에 41개의 무덤방을 갖춘 보감리 고분. 그중 96석실을 보면 기존의 온관에 석실이라는 새로운 묘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온관 고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석실을 함께 축조한 것인데요. 5세기 말 영산강 유역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성의 영천리 고분 또한 석실분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5세기 말이 되면 영산강 유역엔 새로운 묘제인 석실분이 유입되면서 온관묘도 쇠퇴기를 맞습니다. 그 5세기 후반의 흐름을 보면은 온관이 그 나수 반남면을 정점으로 사용됩니다만 주변 지역에는 그 석실분이라든지 석각분이라는 새로운 묘제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입되면서 또 온관을 썼던 수상 세력이 흔들리면서 묘제가 서서히 온관 중심에서부터 석실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한의 마지막 땅이었던 영산강 유역에서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던 대형 온관이 발견됐습니다. 대형 온관을 만드는 일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은 1500년 전 영산강 유역을 지배했던 마한 세력에겐 강력한 통치권의 기반이 됐습니다. 금동관을 쓰고 전남 영산강 지역을 다스리던 마한. 그들은 시신을 묻기 위해 거대한 고분을 축조하고 대형 온관을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강성했던 마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가 번성하던 시기에도 한반도에서 가장 독자적인 온관 고분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 영산강 유역 마지막 마한은 분명 고대 국가에 버금가는 세력을 떨치며 한반도 내에서 당당히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